제가 교도관을 해야겠다고 하고 딱 느꼈던 그 장면이 있어요. 장면은? 와일드 빌리가 폴한테, 탐 행크스한테 침을 뱉습니다. 침을 딱 뱉는데 거기에서 동요하지 않고 손속으로 딱 닦으면서 이번 한번 그냥 넘어간다고.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야, 컨트롤이 안 되는 또 재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어떤 수용자들은 여기 와일드 빌리 했던 것처럼 입에다 오물을 넣고 이렇게 쭉 해서 브루털이 맞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팀원은 수용자가 분변과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섞어서 만든 거를 실제로 맞은 적도 있고, 사용하는 당일날 사용 집행할 직원들을 뽑습니다. 이송 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을 뽑아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이송 가자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안 돼요. 이미 B 광구에서 A 광구 사용자까지 가는데 그냥 걸어도 7, 8분이 걸리거든요. 한참을 돌아가거든요. 이 수용자가 걸어갈 때 다리에 힘이 빠진대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스스로 못 걸어간대요. 그리고 아래를 못 본대요. 계속 하늘만 이렇게 보고 간대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다 김경식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얘기 기대해 주십시오. 영화로 밥 먹고 사는 영화감독 봉만대입니다. 영화를 잘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김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때 영화 감독을 꿈꿔왔던 교도관 박정호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형사 전재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셨어요? 네. 아, 네. 아, 정말입니까? 네, 진짜로. 아니 소재가 굉장히 많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 전국대랑 중앙대 영화 연출 전공이 수능 전국 3% 이내. 아, 커트라인 높았죠. 높았죠. 지금도 높습니다.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학교적 개념이 아니라 취미로 하시면서 충분히 얼마든지 네, 취미로 시나리오를 한번. 써서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메일. 네, 알겠습니다. 전재홍 형사님께서는 혹시 그 형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그 계기가 예, 저는 사실 대학에서 전공은 외국어를 전공해가지고 경찰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외국 영어. 프랑스. 지때문 멍술.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복학해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까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기에 사회에서 그때 강력범죄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어요. 90년대 한 중반 정도. 네. 그때 뭐 지존파 사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네. 예. 그 시절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몸도 건강하고 하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쁜 놈들 한번 야, 정의감 넘치네. 하는데 도움이 돼야겠다 해서 진로를 좀 경찰로 바꾸게 된 거죠. 영화 범죄도시에서 우리 형사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장면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장면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약간 소재가 최근에 나온 범죄도시 4편 모티브가 된 사건이 파타야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사이버 도박을 하려다가 프로그래머를 이제 때려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정말로 구타를 해서 죽였어요. 정말 잔인하네요. 예, 피의자가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업무를 맡았을 당시에 수년 동안 이제 못 잡았던 건데 저희 팀에서 베트남 경찰하고 공안하고 공조를 해서 수년 만에 잡아서 한국으로 이제 데려왔죠. 피의자가 이제 17년 받았더라고요. 징역 17년 받고 이제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이 모티브에 대해서 약간 많이는 아닌데 약간 각색해서 시나리오를 쓰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제 했던 사건 중에서 좀 몇 걸 뽑아서 작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요? 예.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책인지. 지구 끝까지 쫓는다고 해서 끝까지 좀 제목이 확 와닿네요. 예,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한 30개 정도를 추려서 책으로 냈고 2편도 이제 내용은 충분한데 또 바빠가지고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그때 1편까지 나왔습니다. 예. 지구 끝까지 쫓는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박정호 교도관님. 오늘 사실 소개할 영화가 우리 박정호 교도관님의 인생 영화라고 해서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오늘 뭐 1편, 2편으로 이제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까지 제작진들이 했을 만큼. 그린마일이 제 왜 인생 영화냐면, 사실 제가 교도관이 된 계기가 이 영화거든요. 이 영화 한 편을 보고 네. 이게 99년 영화인데 네. 1999년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다닐 때 선배가 교정학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교정학. 네, 그래서 선배 이 책 뭐냐, 치아 교정이냐, 교정이냐. 그럴 수 있겠다. 사실 저는 전공이 호텔 경영이거든요. 지금도 약간 비슷한 업종이긴 한데 같은 숙박업, 감옥 경영. 네. 숙박업. 네, 계획실 배정도 다 하고 저희가 합니다. 네. 재밌는 분이시네. 아무튼 교정학 책을 이제 들고 다녀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 그게 뭐냐? 그러니까 교도관이 되는 거래요. 근데 저는 이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교도관이 뭐냐 그랬더니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를 보래요. 그린마일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셨어 안 우셨어? 울었죠. 이거는 무조건 울어요. 솔직히 이건 저도 울었어요. 네. 그 옛날에도 울었고 또 봐서 또 울었어.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안에 명장면도 너무 많고, 그리고 20년 정도 근무해보니까 실제 교도관들의 생활, 이게 1930년대 배경인데도 지금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수용자와 직원 간의 그런 교감이나 정서 이런 것들은 비슷하거든요. 그 선배님은 혹시 교도관 되셨나요? 아, 됐죠? 저보다 늦게 됐어요. 교정학 책은 먼저 들고 다녔는데. 저보다 1년 후에 들어오셨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형수와 교도관의 이야기, 영화 그린 마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쇼생크 탈출을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 같은 이 작가예요. 원작 소설이 같죠? 스티븐 킹이죠? 스티븐 킹 소설가의 작품인데 앞에서도 저희가 쇼생크 탈출을 다루긴 했었지만 스티븐 킹 소설의 작품들이 영화로 된 게 되게 많아요. 그것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익숙한 작품들이 꽤 많은데 스티븐 킹 소설 책을 읽어보면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소설 작품들이 어떤 사건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면 그거에 몰입해서 그 이야기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스티븐 킹 소설의 작품들은 세계관을 설명해요. 세계관이 넓어요. 예를 들면은 뭐 마을을 하나하나 마을을 설명해 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장소부터 많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영화로 만들기 괜찮았겠다 싶은 작품이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쇼생크 탈출하고 그리고 그린 마일입니다. 이유는 뭐냐?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세계관을 설명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 했잖아요. 근데 교도소 설명이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 작품을 영화로 만들기가 되게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싶고 감독도 같아요. 네, 감독도 왔습니다. 다라운트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스티븐 킹 소설 작가의 손발이 돼준 감독이에요. 왜냐면 그 이전 작품들 중에서 스티븐 킹 소설가가 마음에 들어한 영화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도 많이 없어요. 그 오직 하면은 내 영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작품이 아니다 해버리는 영화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품 같은 경우는 스티븐 킹 작가도 되게 만족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아마 보통 소설책을 읽고 나면 영화를 보면 아쉬운 면도 있을 법도 한데 이거는 영화를 보고 나면은 소설책을 안 읽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되게 좋은 수작이죠.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나리오가 공간이 어딘지를 모르면 촬영 감독이 맵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형에서 어디로 가서 이 인물이 어느 지점까지 갔다 오는데까지의 이 로드맵이 전부 보여야지만이 카메라 동선이 어떻게 가서 어떤 그림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 시퀀스별로 정확한 설명조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글로는 소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지명인데 설명을 해놔요. 그럼 그 설명 속에서 우리는 유추를 좀 해보는데 금방 잊어먹죠. 왜? 남는 거는 캐릭터하고 사건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공간 설명을 했다라는 것은 시나리오화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소설로서는 되게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영화를 봐왔고 소개도 하고 하지만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유독 저 감정을 많이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심리 묘사가 참 뛰어난 작품들이 많아요. 대부분 뭐 힘들 것 같은데 교도소 안에서 일어난 이 심리를 다룬 영화들 보면은 대부분 제가 많이 울어요. 진짜 많이 울어요. 그런 인간들의 심리가 공감이 되고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감탄하고 놀라거든요. 오늘 소개할 이 그린 마일 역시 제가 1999년 이때 제가 제대 죄송합니다. 소집 해제할 때 아니 뭐 웃을 일은 아니죠. 예. 당당하게 소집 해제 그때네요. 그 몰입이 돼서 그런지 그린 마일입니다. 요 스토리 우리 시선 우리 김시선님 줄거리를 간단하게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스포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요 얘기를 듣고 영화를 보다 또 듣고 또 보면 더 재밌습니다. 저는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야기하다 보면 스포 다 나오잖아. 지난번에도 다 나온 정도가 아니라 너무 디테일하게 그냥 다 가르쳐 주셨어. 그래도 알려줘도 봐도 재밌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영화는 일단 사형수 감방 책임자인 폴이 등장하게 됩니다. 폴이 굉장히 인자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는 일은 누구보다 냉철한 성격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형 집행장으로 통하는 녹색복도 일명 그린마일에서 사형 전까지 죄수들의 친구가 됐다가 또 무사히 사형이 집행되는 일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인자하면서도 냉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두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존 커피를 만나게 됩니다. 큰 키에 거대한 덩치 때문에 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저희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딱 봤을 때 마치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존 커피는 알면 알수록 되게 순수한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어느 날 존 커피에게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도관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영화가 바로 그린 마일입니다. 그린 마일. 네. 제목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린 마일.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초록색이어서 이제 그린 마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사형장으로 사형수가 끌려갈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그거를 같은 팀에서 일하던 선배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을 했던 선배인데 집행자라는 영화 아세요? 네. 그거 고증을 했던 선배예요. 서울구치소는 상당히 넓어요. A구역과 B구역이 있는데 A구역 끝에서 B구역까지 보통 성인 남자가 걸어가도 한 7, 8분 걸리거든요. 꽤 멀어요. 근데 사형장은 A구역에 있어요. 저도 이제 사형장
현장을 가봤고 사용하는 당일날 사용 집행할 직원들을 뽑습니다. 이송 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을 뽑아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사형 집행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송한다고 그래요? 예, 이송 간다고 수용자한테 얘기 안 하고 직원들한테도 직원들한테도 제대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동요가 일어날까봐? 네, 그래서 이제 좀 사명감이 강하고 평소에도 이제 근무 능력이 좋은 직원들을 이제 선출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선배가 이제 선출돼가지고 했죠. 근데 아침에 딱 가서 이송 가자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안 돼요, 이미. 알고 가장 깨끗한 그 수용복을 갈아입고 하얀색 깨끗한 자기 준비해놨던 그 당시에는 이제 사형을 계속 집행하던 시기여가지고 97년도였는데 자기 차례인지 알고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딱 입고 그린마일을 걸어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린마일이 아닌데 B 광구에서 A 광구 사용자까지 가는데 그냥 걸어도 7, 8분이 걸리거든요. 한참을 돌아가거든요. 이 수용자가 걸어갈 때 다리에 힘이 빠진대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스스로 못 걸어간대요. 그리고 아래를 못 본대요. 계속 하늘만 이렇게 보고 간대요. 근데 이거를 양쪽에서 붙잡고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데 평소에 7, 8분 걸렸던 것이 1시간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린마일 영화에서도 이제 거기 지나가는 데에 거기선 짧잖아요. 짧은데도 지나갈 때 사형 집행 당하는 수용자들은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무겁네요. 사형수가 사형 집행 받기 위해 걸어가는 마지막 길을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러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그린 마일. 하필 또 그렇게 그린색으로 칠해져 있었나 봐요. 네네, 바닥이. 네. 방수자재 그 리놀륨 그걸로 이제 깔아서 본 감독님이 말하면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아, 진짜입니까? 일부러 녹색을 깐 건 아니고 방수 자재로. 자재가 그 색깔이 그렇게 돼서 이게 배경이 1930년대 근데 방수 도료를 칠했다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저도 깜짝 영화를 보면서 놀랐던 거는 1950년대의 영화에 종이컵이 등장합니다. 미군 부대에서. 난 그거 보고 그때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사회는 네. 훨씬 더 야,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상식이 너무 많네요. 좋습니다. 자, 그린마일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전개 방식이 약간 이 액자식 구성이에요. 그죠? 액자식 구성하게 된 이유가 꼭 있을까? 이거는 지금 감독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평론가님이 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영화라는 큰 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액자라는 것 자체가 액자의 틀이 있고 그 안에 또 그림이 있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적인 것보다는 왜 이렇게 했을까? 저희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 영화가 종교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될 텐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폴 할아버지가 나는 그런 일을 있었지라고 혼자 회상을 하진 않아요. 혼자 회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줘요. 마치 예쁜 할머니한테. 이쁜 할머니께 마치 나에게 그런 전설 같은 동화 같은 또는 마치 성경에 적혀있는 문구처럼 그거를 읊으면서 회상을 하면서 이제 그린마일에 우리가 아는 영화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엔딩엔 다시 또 할아버지가 나오지만 다시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액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그게 액자 속, 방식이구나. 예, 그리고 그림을 즐기고 다시 액자에서 빠져나오면서 영화의 이제 후반부로 가는 게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냥 혼자 회상한 거를 전달했을 때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저 사람이 겪은 건가 보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냥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방식으로 전하게 되면 이거는 약간 각색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진 죄수가 있었을까라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쥐와 폴의 어떤 운명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어쩌면 그 마법 같은 일이 진짜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액자식 구설을 하게 됐습니다. 액자식 구조는 관객이 볼 때 준비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극장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은 OTT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지만 극장을 가서 의자에 앉아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시작이라는 신호가 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이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영화적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타이타닉이라든지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앞에 나는 누군데 라는 식으로 던져줘요. 그러면 이 영화를 볼 때 누구를 보고 달려갈지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거고. 쇼생크 탈출에서는 나레이션 형식을 취한 네. 거고 같은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자, 박정욱 교도관님께 네네. 질문 드리는 건데 주인공 톰 행크스 폴처럼 같은 입장이실 것 같아요. 네네. 교도관이잖아요, 그죠? 무죄가 확신되는 재소자가 있습니까? 그런 느낌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네,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친구들은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어요. 자기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대. 상담을 이제 하거든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어제도 만났다. 무죄를 주장하지만 봐도 무죄 같지가
우리가 아는 우리 대한민국 검사님들이나 우리 경찰관님들이 상당히 스마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조금 그랬을 때는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건에 한 명이 지금 윤성여 씨라고 출소하셔가지고 재심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춘재가 살인 사건의 진범이었고 네. 윤성여 씨가 누명을 쓰고 20년이라는 형기를 채우시고 32년 만에 재심에서 풀려나셨는데 32년 만에. 그분이랑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무죄인데도 형기를 살았잖아요. 20년 동안.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형사보상이라고. 보상금을 받은 걸로 장학재단을 세우셨어요. 야, 쉽지 않을 텐데. 그분이랑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냐고. 어휴, 32년간. 근데 자신은 이제 괜찮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교도관과 사형수에 관한 얘기인데 이 그린마일이 사형수는 다른 재소자와 다릅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혼자 살아야 되고 독방에 또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혼자 해야 되는 독고 수용이 원칙인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사형수들 빨간 명찰 막 같이 막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영화고 실제로 교화상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처우상 이제 뭐 작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는 해주기도 합니다. 원칙은 혼자 운동하고 혼자 방 쓰고 접촉을 차단시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미결 수용자에 준해서 처우를 하는 거죠. 기결 수용자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일을 하지 않고 신청에 의한 작업은 가능할 거고. 재수 번호가 색깔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예, 그 명찰이 예. 사형수는 빨간색, 일반 다 하얀색, 파란색은 마약, 파란색은 마약. 노란색은 조폭 같은 관심 대상 수용자. 감독님 그걸 일일이 적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또 준비를 해. 보람 이후로 제가 좀 준비할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형사님, 이 폴이 톰 행크스죠. 존 카피에게 느꼈던 교감처럼, 그러니까 이 범죄자한테는 뭔가 있다. 왜 자꾸 마음이 쓰이지? 정이 가거나 좀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이 좀 신경 쓰였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에서 이웃과 이제 분쟁이 있어가지고 네네. 2명을 죽이고 아이고.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도망 다니다가 일정 시점에 이제 한국으로 도망온 거네요. 도망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중국 공안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받고 사건이 사실 발생된 거는 거의 20년 전인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예전에 발생했던 살인자들을 추적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는 한 1년 정도 추적을 해서 결국 잡았죠.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젊었을 때 20대 때 청년기 때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2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잡힌 걸 보니까 중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으로 가면 형을 세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사형 정도 받는다고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사실 마지막에 저희가 그 중국 공안들한테 인계해 줄 때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인계를 해주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인계합니까? 바로 전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인계를 해주는데 저희한테 큰 절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 얘기도 영화 같네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사형이죠. 사형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는 저는 이제 정보를 못 들었는데 그걸 또 보니까 약간 마음이 물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는 건 맞지만 그 사람도 이제 결국에는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있었던 그때 출입국 직원은 사실 우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짧은 그 한 일주일 몇 주 정도 되는 기간에 이 사람이 가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에 내가 죄진 건 아닌데 이 사람을 보내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또 만든 건 아닌가 하는. 뭐 죄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저는 할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마음이 떡 좋지는 그 죄책감을 이 그린마일에서 이 폴이 톰 행크스가 느낍니다. 그치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거든요. 자, 이 영화는 내내 이 노골적으로 존 카피 범인, 사실은 이게 자기가 저지른 거는 아닌데 누명을 쓰여서 들어왔는데 마치 그 예수처럼 느껴지도록 이 영화가 계속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짚어볼까요, 시선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제일 쉬운 게 존 커피라고 해서 JC가 앞글자잖아요. JC라고 딱 나오잖아요. J.C. J.C.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이제 너무 예수님의 약자를 너무 그대로 JC 가 어떻게 보면, Jesus 그대로 Christ. 가져온 부분이 일단은 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뭐 너무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활동 그 이력 중에 하나는 치유잖아요. 치유 행위를 교도소 안에서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치유하는 형태, 모습도 예수가 이게 만져서 치유하는 모습, 그거나 어루만지는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푸뉴마?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뭔가를 행위를 한다고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엑소시즘 생각하고 악령을 뭐 퇴치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푸뉴마라고 해서 뭐 귀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인데 어쨌든 간에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나쁜 것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떤 한 명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 그리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것을 푸님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화 속에 또 적용돼 있냐면 치유라고 해야 될까, 뭔가 없을 때 마음과 같은 것을 빨아들이잖아요. 잔카피가 빨아들여서 빨아들이잖아요. 흡수해서 뱉어버리잖아요. 뱉어버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빨아들 때는 결국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던 것을 빨아서 누구한테 주죠? 있어야 될 나쁜 간수. 나쁜 가수한테 다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에 있던 무언가를 있어야 될 곳에 옮겨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푸니마라는 거는 위치 개념에 가까운,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 그러한 행위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하면은 뭐 이렇게 막 빛이 나고 막 치유하고 막 이런 것만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행위 중에 하나를 영화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그게 되게 특이했던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공정한 재판 속에 결국은 처형이 됐다,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것도 잔카피도 그렇죠. 억울해하고 마지막에 그 슬픈 그 눈망울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거구의 네. 친구가 그것도 이제 비슷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 중에 영화 내내 이제 저는 쇼생크 탈출은 구원이었다면 구원이었다면 그린마일은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내가 상대를 믿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도소 죄인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떠한 것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오는 교감, 그게 곧바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트러스트가 어떻게 연관성으로 계속 이어가느냐. 믿음은 이제 치유가 되면서 눈으로 확인하니까 예수랑 똑같은 거예요. 치유는 믿어야지 치유가 되는 것이지, 치유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의 관계성은 좀 있긴 있지만,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단 말이야. 아, 요도염이에요. 요도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곧바로 치유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신으로 바뀌어갈 때 제일 위험한 게 확신범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확신범이시라고. 그거 봐요. 확신범은 교화가 안 됩니다. 네, 교화가 안 나이가 돼요. 확실히 차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상대적으로 이 사람 봐라 하는 믿음이 생긴다. 확신은 아니지만 믿음이 생겨가는 과정 속에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도 좀 주의 있게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영화 속에 이제 사형 리허설을 한 죄수가 계속 도와줘요. 실제로 모범수의 경우 교도관들이 이렇게 도우미를 이제 부탁하는지요? 사형 집행할 때는 당연히 도움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사무 중에 잡무 같은 거를 좀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신문 같은 거, 이제 수용자들이 보는 신문을 정리를 한다던가, 뭐 개수량을 파악한다던가, 뭐 편지 분류 같은 것들을 한다던가, 그런 거를 뭐 하는 거지 전문적인 것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떠한 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도와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미용사가 들어왔다. 미용사가 들어왔으면은 과유인이 위험하니까 이 수용자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분류 검사를 다 합니다. 심리 검사도 하고 수십 가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은 수용자 이발이라는 그런 작업장에 출력을 해가지고 수용자들 머리를 깎는 거. 이발 도움도 주고. 네, 뭐 많이 들어오죠. 그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죠. 도자기 장인이 한번 들어오셔요. 도자기는 어디다 쓸 수 있는? 아, 수용자들이 도자기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죠. 아. 네, 훈련하고 뭐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직업 훈련을 해요. 뭐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중장비, 자동차 정비, 뭐 한식, 양식 조리사, 뭐 이용사, 미용사, 뭐 다 공짜로 직업 훈련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군대 갈 때 훈련소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너희들은 사회에 있을 때 재능을 우리 군에서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반영을 한다. 여기 그 미대 나온 사람 손 들어봐. 2명 손 들어봐. 어디야 이게? 서울대 사용학과입니다. 너는 그 홍대 디자인. 나갔더니 그려. 예? 족구 이제 라인 족구장, 그리고. 예, 족구 라인. 7대3 김병현님 앞서고 있습니다. 제 무슨 과야? 수학과인데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교도관들하고 이제 이게 재소자들하고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속 보다 보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또 재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와일드빌처럼 마구 날뛰는 재소자. 징벌이 들어가겠죠. 엄청 많습니다. 그런 수용자들이 많고, 소란난동, 제가 이제 하는 업무가 저희 팀이 그런 수용자들을 제압하고 그런 수용자들을 이제 기초조사하고 수용 질서를 잡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군대로 따지면 약간 헌병 같은.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어떤 수용자들은 여기 와일드빌이 했던 것처럼 입에다 오물을 넣고 이렇게 쭉 해서 부르터리 맞잖아요. 침을 뱉거나. 아기를 품고 교도관을 괴롭히려고 하는 행동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뭘 먹었죠 그때? 그때 음식물 뭐 먹고, 먹고. 네, 뱉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팀원은 수용자 분변과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섞어서 만든 거를 실제로 맞은 적도 있고. 실제로요? 네,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어떠한 악의보다는 정신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제가 거예요? 있는 수용자들이 좀 많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흥분하면 안 되거든요. 감정 컨트롤을 하고 바로 제압을 해야지, 흥분하면 이제 또 사고가 크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변은 제가 기동대장 했을 때 거기 나가면 분변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위할 때. 거기도 그렇구나. 아니 시위에서 분변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예, 어디도 가져온 가져온 거겠죠. 예. 현장에서 만들지는 않았을 아니 테고. 예전 국회에서 김두한 씨가 쫙 똥을 끼얹고 막 이러는
있었죠. 그런 때는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뭐 최근 뭐 한 10년 내외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그 즉석에서 하지 않으면 그게 굳어 쓰는 게 그러니까 피해야죠. 맞으면 무조건 손해니까 무조건 잘 피해야 됩니다. 참 별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컨트롤 안 되는 제소자들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영화 그린마일에서는 독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저희도 이제 또 해가지고 이 자갈 물려가지고. 징벌실이 따로 있고 난동을 부리거나 그러면은 진정시키는 방음 장치가 돼 있는 그린마리에서 나왔던 독방은 창문도 없고 어둡잖아요. 네. 그건 이제 인권상 안 되고 또 안 되고 네, 진정실이라고 이제 벽면이 이제 폭신폭신한 소재로 되어 있는 방이 있어요. 혀깨 물거나 그럴 때 대비해야 될 예, 거 아니에요? 헛개 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린마일에서는 이게 입에다 뭐 물리는 게 있어요. 방성구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인권 때문에 안 돼요. 방성구 입에 말을 못하게 하는 거지. 제가처럼 물려가지고 입에서 소리 나는 걸 방지한다. 방지한다. 예, 방지한다. 방성구. 와일드 빌리가 입고 딱 들어갔던 그 옷이 지금도 있거든요. 가져왔어요? 네, 제가 가져왔어요. 난동 피울 때 난동 피울 때 아니, 여기 난동 피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왜 가져와요 그런 걸? 보여만 드리려고. 난동은 저 전문인데 요건 난동 부릴 때는 사용하지 않고요. 자해, 손으로 막 긋거나 아니면 목을 달 수 있을 우려가 있을 때는 이제 이걸 채웁니다. 또 제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8시간 정도 딱 채우고 아 이것도 인권 때문에 8시간까지. 또 4시간 쉬고 또 8시간 채우고 이렇게 이렇게 4시간 쉬고 또 4시간. 8시간. 그 입히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저 냄새가 나는데 다른 걸로 좀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런 거 뭐 세탁 좀 해가지고 오세요. 뭐 이런 거. 진상은 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사이즈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말을 하면은 대꾸를 안 해줍니다. 저희가 그냥 아예 대꾸를 안 한다. 혼자 얘기하면 지치거든요. 아이 야 그냥 입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바디캠을 촬영을 하면서 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하네 막 이렇게 욕하거나 막 이러면은 제 욕이나 뭐 이런 게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수용자 혼자 난리치는 거죠. 저희를 보호하는 바디캠 다 찍고 있는 거예요. 다 찍으면서 하는 거구나. 네. 바디캠도 있고 뭐 가스 분사기 가스 분사기 자주 쓰거든요. 주는 대로 입을게요. 한번 예, 한 감독님 착용 한번 제가 좋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 감독은 말이죠. 배우가 뭔가를 하기 전에 감독이 먼저 한번 해봐야 돼. 아 맞습니다. 이쪽으로 어떻게 뒤로 입나요? 아닙니다. 반대로 앞으로 나란히 아니 양복 때문에 가면. 뒤로 돌아주시고 아 이렇게. 이 채우시는 시간 동안 제가 계속 난동을 피우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잡아주죠. 처음에 이제 수갑이랑 다른 장비를 차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탁탁 때리잖아. 제압당하는. 예. 이게 몇 사람이 합니까 이거를? 이게 여러 명 붙죠. 최소한 2인 이상이 하는데 2인 보통 이상. 한 4명 정도 붙습니다. 4명 정도.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해야 좀 꽉 되거든요. 아니 감독님 벌써 죄 지은 느낌. 잠겼어요. 사회자님은 좀만 기다리세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아 인상이 달라지네 사람이. 옷에 따라서. 이거 움직여봐요. 안 됩니다 지금. 안 돼? 이게 원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네. 정신없으니까 좀 앉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는 건 이제 이걸 많이 사용해요. 금속 보호대라고 수용자들이 소란이나 난동을 피우거나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이 수용자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이건 수갑하고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네. 수갑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채우고 못 움직이게끔 하고 이거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일단 체험해 보시면 알죠. 일어서 봐요. 아 그래요? 여기.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소리 자체가 그렇죠. 거슬려요. 일부러 막 소리도 약간 내고 소리 자체가 되게 거슬려요. 수용자들 앞에 두고 발끝을 모으라고 합니다. 발끝을 모으고. 발끝을 모으고 저는 이렇게 세워요. 이미 이 상태에서는 제압이 된 거죠. 심리적으로 제압이 심리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갑을 채우고 이미 체격으로도 오, 이 제압이 사이즈가. 되네. 어우. 그리고 수갑 보기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네. 움직였더니 조여요. 이거 오, 이거. 잠궈 놓지 않아가지고 잠그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네. 네, 못 움직이게. 그 상태에서 이제 이 팔과 몸을 이제 밀착시켜요. 결합시키는 겁니다. 제압을 하는 건데 진짜 어떡하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게 제일 힘든 겁니다. 8시간 동안. 아파. 어디가 아파요? 이거 팔목이 아픈데. 근데 제가 세게 하는 것 같지 않죠? 두 손가락으로 해도 아파. 공손해 굉장히 지겠죠. 아파요. 야.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더 좋아주세요. 더 좋아주세요. 세게 안 해도 이렇게 아파요? 네. 와. 자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떳떳하게 못 펴, 자세를. 아니, 이제 김정식 MC는 손이 아니라 입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입을? 방송국을 채워야 될 사람이야. 아픈데요? 아니, 근데 가까이 오지 마요. 비슷한 사람으로 보게. 이 못 움직여요. 근데 이게 헐렁하게 채워지면은 이 엉덩이를 밑으로 빼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왔을 때 이걸로 딱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자물쇠로. 실제로 사고가 났습니다. 헐렁하게 채울 수가 없어요. 야, 이거 봐봐요. 지금은 이제 좀 부드러운 걸로. 요즘은 인체공학을. 인체공학. 나 이제 해방됐어. 이렇게 자유가 좋은 거죠. 표정이 또 바뀌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예.
아유. 그린마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정말 다들 재밌게 보셨고 박정호 교도관님은 이제 인생 영화라고. 인생 영화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인생 영화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장면이 또 명장면인지 또 대사가 생각나는 거라든가. 제가 교도관을 해야겠다고 하고 딱 느꼈던 그 장면이 있어요. 장면은? 와일드 빌리가 폴한테 탐 행크스한테 침을 뱉습니다. 침을 딱 뱉는데 거기에서 동요하지 않고 손속으로 딱 닦으면서 이번 한번 그냥 넘어간다고.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 얼굴 침 뱉는데 넘어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0.2초 내로 그냥 바로 리액션이 나오죠. 거기에서 감정 조절을 하고 이번 한번 넘어간다 할 정도의 내공이 쌓이려면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동요되지 않는 침착함. 너무 멋있다. 저도 폴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고 아직은 이제 폴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브루털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브루털은 이제 톰 행크스, 폴의 두 번째 오른팔 역할을 하는. 브루털도 굉장히 말수도 적고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고 의리 있는 남자. 네, 맞아요. 덩치가 꽤 커요. 듬직하고 네. 항상 이제 먼저 제압하고 그런. 네, 그런 역할. 교도관이어도 시험 보고 들어왔어도 인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 선생님 말고 좀 더 포악스럽거나 잠깐만요. 한번 그 경험하고 나더니 선생님이랑 호칭이 바뀌었어요. 교화됐어요. 선생님 같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아, 그렇죠. 교도관 중에서도 성격이 막 불같고 수용자를 그냥 악의 원천으로 보는 직원들도 있어요. 수용자는 악이고 나는 선 딱 가르는 이분법적으로. 네, 직원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폴이 보여주는 인성 중에 가장 최고의 장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와일드 빌리가 와가지고 막 난동 부리다가 요도염 걸린 폴의 차잖아요. 네. 쓰러지잖아요. 거기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존커피 수용자가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보라고. 근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원래 평소에도 오라 그래도 안 오는 게 보통인데 그 아프고 자기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수용자가 부르는데 그거를 응해서 그 앞에까지 가요. 저는 그 장면이 와 진짜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했어요. 의연하고 그 자기 직업에 대한 그런 사명감이 대단한 굉장히 뛰어난 캐릭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악 속에 있는데도 더 선해지려고 하는 걸. 왜냐면 수용자들한테 말로써 이렇게 하는 거는 싫어해요. 근데 내가 보여주면 솔선수범. 보여주면 수용자들은 따릅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것도 그냥 빨라서 다리지 않고 그냥 입고 오는 거예요. 내가 다려서 입고 오는 거랑 수용자가 대우하는 게 다릅니다. 그냥 막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는 직원들은 우습게 봐요. 근데 내가 정갈하게 입고 다니면은 존경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 그래서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말투나 그리고 표정 그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또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떤 걸 뽑았냐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만의 그린마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죽음이란 걸 생각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다 죽죠. 예, 죽을 건데 그 언젠가가 사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너무 많은 인생의 고민을 하고 살아요. 근데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하면 그런 고민들이 사실 별로 크게 신경 쓸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민하고 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시전님은? 명장면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쥐가 다시 살아나는 부분.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되게 특이했던 게 결국 이 영화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교도관이라는 직업 특성 자체가 상대를 믿기 어려운 환경에서 믿어야 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쥐가 죽은 것을 살린다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믿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야이로의 딸이라고 해서 죽어있는 딸을 살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걸 살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믿지 못하잖아요. 그때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 걱정 말고 믿기만 하시오 라고만 하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쥐를 살리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각 인물들의 표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되면서 보여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트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영화의 어떤 가장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되게 인상적입니다. 또 이 표의 명대사 중에 하나가 나중에 죽어서 신을 만났을 때 신인에게 왜 나의 기적을 죽였느냐고 물어보시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게 내 직업이었다고 말하자 이제 존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명대사로 또 꼽았습니다. 이 영화가 또 어떤 평가를 받았죠? 이 영화는 그 쇼생크 탈출에서는 아주 대전운이 좀 안 좋았었던 거고 요거는 받았습니까?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아 이것 역시 야 이 인생작을 꼽은 분들이 많은데도 그린마일 저도 생각했을 때 상 자체가 떠오르지 않아요. 아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도요, 그죠? 쇼생크 탈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작품은 따로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오로지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이야기로서 대중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를 영화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가가 페이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오는 모든 이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근원적인 걸 찾아내게 하는 것. 이거기 때문에 상하고는 살짝 상업성하고는 또 거리가 멀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인생 영화 뭐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큰 상을 줬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3시간 넘는 영화가 진짜 뭐 한 30분 같이 느껴졌고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1999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1930년대 배경으로 했지만 지금과 다르지 않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사실상 예수님 같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겉모습으로 인간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교도관으로서는 교도관이 무엇인지 어떤 직업인지 알려면 이 영화를 봐라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인다면은 저 입장에서는 그래. 1999년에 제작됐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배우는 톰 행크스가 유일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할리우드에서 이제 제작자로 활동하고 지금 주연으로 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받으시고 모든 배우들이 거기 조연까지 단역까지도 어마어마한 캐스팅이라는 거,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배우가 여기 나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샘 로겔 이 배우도 아주 연기력도 그렇고 제작자 스토리텔러도 그렇고 뭐 다양한 활동을 있잖아요. 그걸 또 보는 재미도 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김시선님은 앞서 쇼생크 탈출은 자신만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영화는 또 다른 면에서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이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장돼 있지만 액자 속에서 빠져나오면은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폴은 항상 죽음을 어떻게 보면 집행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아있는 환경에 놓여있던 사람이잖아요. 사실 사형수라는 건 자기가 선택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인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기 때문에 오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냥 좋아 보이지만 폴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짧게 살든 오래 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 결국에 영화거든요. 우리가 무게중심을 추를 둬야 될 거는 죽어가는 사형수를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기보다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교훈을 더 얻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이 그린마일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도 결국엔 언젠가 사형수는 아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이 그린마일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몇 분 7분이 엄청 길게 느껴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죽는 그 어떤 그 시점에 그린마일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걷게 될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게 좋은 영화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시선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설계를 다 끝낸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어떻게 저를 아니 첫 회 얘기했잖아요. 나이 들어서 영화를 가장 잘 아는 또 잘 소개할 수 있는 그쵸.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또 좋은 얘기 나누면서 저만의 또 그린마일을 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린색으로 또 옷도 입고 왔고. 우리 경정님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저도 사회에 좀 기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도관님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 인생 영화 그린마일을 다시 보다를 계기로 다시 보게 돼서 다시 교도관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사명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평론가님, 감독님, 우리 사회자님 그리고 경정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린마일에 대해서 다시 못 봤던 장면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좋은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또 오늘 한 말씀을 그렇게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누가요? 제가요?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늘 즉흥성인데 우리도 영화 제목 지을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린마일이라고 해서 사형 집행장까지의 색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잔디예요. 그러네요. 네, 그게 그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애지중지합니다. 방치하지도 않고 방치하면 또 벌금 내야 돼요. 벌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밀고 닦고 거기서 뭘 할 건 없는 것 같아. 늘 뒷마당에서 뭘 해도 나의 평화는 문을 여는 순간 존재한다. 근데 이건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죽음이 그 자유로움으로 펼쳐지는 순간이고 그래서 심판의 날이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걸도 알지만 나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간다 라는 되게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여전히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1999년작 다시 봐도 재미난 요소가 많습니다. 러닝타임 길이는 3시간이 좀 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 그린마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